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미성년자 딸이 있는데 그것도 14살짜리 중딩 딸. 근데 이 중딩 딸이 성인 남자랑 사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 짜증나. 절대 안 돼. 벌써 뒷목.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철없는 10대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조앤 위트는 1962년 1월 20일 사업을 하시는 되게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조앤은 학교에서 공부도 꽤 잘해가지고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여기가 주립대학교인데 미국에서 공대로 되게 유명한 학교라고 해요. 여기서 금속 생산 연구를 하는 메탈로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석사 공부까지 하고 여기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IBM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교통부에서 또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일 잘하고 잘 나가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빠람 임신했어요 하고 가족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 가족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조앤이 임신해가지고는 엄마 아빠한테 이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남자와의 관계에서 나온 아이인지 아니면은 정자기증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 할 만큼 엄마 아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앤의 부모님은 조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우리 딸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100%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딸아 괜찮다. We got you. 우리가 아이 낳으면 우리가 손주도 적극적으로 봐줄게. 조앤을 응원해줬어요. 너무 좋은 부모님이죠. 자, 그렇게 1994년 조앤이 딸을 출산하고 이름은 타일러라고. 그리고 아빠가 없기 때문에 조앤의 성인 위트를 따서 타일러 위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조앤은 이날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를 낳고도 부모님한테 손녀 맡기고 계속 일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 조앤이 딸의 양육권을 무려 6개월간 잃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딸 유치원 데려다 주다가 이제 운전 중이었는데 타일러가 5살인데 막 엄마한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날 아침에. 운전하고 가는데 막 애가 막 미친 듯이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조앤이 이성의 끈을 놓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5살 딸이 여자의 뺨을 때린 거야. 찰싹. 순간적으로. 근데 애 뺨을 때리고 어린이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애가 얼굴이 이렇게 여기가 빨갛게 부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거 뭐냐고, 어머니 혹시 설마 애를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조앤은 그렇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신을 잃고 애 뺨을 때린 게 맞다. 그 선생님이 이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일로 이 애가 6달 동안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다시 조앤에게 양육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앤이 절대 자기 딸 타일러한테 손도 안 대고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양육권을 잃었던 거는 조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엄마 조앤이 집도 좀 꽤 살았고 엄마 본인도 꽤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우리 딸한테 최고로 모든 걸 해주고 싶다. 학군 되게 좋은 동네. 캘리포니아의 엘도라드 힐스라는 되게 부자 동네가 있대요. 여기서 방 5개 수영장 딸린 아름다운 고급 주택에서 살았어요. 이 집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동네가 다 완전 이렇게 부자 동네였대요. 학교 쉬는 날에는 엄마가 딸 데리고 해외여행도 되게 자주 다녔고요. 엄마는 타일러가 원한다고 하면 피아노도 배우게 해주고 뭐 태권도 배우고 싶어? 태권도 배워. 바이올린 하고 싶어? 바이올린 배워. 뭐든지 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최대한 지지해주고 후원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양육권을 잃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딸한테 되게 잘했다고 했잖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애를 훈육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돼버렸어요. 혹시 또 내가 잘못했다가 양육권을 또 잃게 될까봐 엄마가 그걸 되게 무서워했단 말이야. 근데 또 이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이 타일러가 그걸 알아. 그래서 자라면서 엄마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가령 친구네 집에 내가 오늘 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 아니면 뭐 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 아무튼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막 도발을 하고 막 대들고를 반복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지 친구들 있을 때 친구들이랑 막 자기 방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똑똑똑하고 들어와. 너네 뭐하니? 뭐 밥이라도 차려줄까? 이러면 아 우리 놀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고. 내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여기 주변에 오지도 마.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 친구들 앞에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 친구들, 엄마 가족들이 집에 와 있을 때도 막 엄마한테서 완전 버릇없이 막 소리 지르고 문 쾅쾅 닫고, 심지어 엄마가 회사에 얼굴에 막 상처가 난 채로 출근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래? 그러면 엄마가 대답을 못했대.
이 타일러가 12살, 13살쯤 됐을 때는 지가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오늘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싶고 이런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면 막 엄마를 폭행을 하고 오히려 아동복지국에 지가 신고를 해. 그러면서 엄마가 술주정뱅이다. 지금 또 술 먹고 막 나를 때렸다고. 그렇게 거짓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아동복지국에서 다시 이 집에 찾아오는 일들도 생기는데 오면은 막 엄마가 술에 취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엄마가 근데 술을 좀 자기 전에 자주 마시기는 했어요. 왜냐? 조앤이 루푸스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관절이 되게 아픈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잠들기 전에 술 한두 잔씩 이렇게 마시는 그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취해가지고 얘를 때리고 이런 적도 없어. 실제로 이제 출동을 해서 봐도 타일러에게 어떤 구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가고 그랬다고 해요. 오히려 얼굴에 상처가 나서 출근하는 건 조앤 쪽이었다고. 진짜 한국에서 있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 같아. 나는 저 나이 때 엄마한테 막 파리채, 효도선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로 그냥 한국에서는 등짝 스매싱이라는 말도 있잖아. 한국이었으면 이놈에게 종아리 진짜 완전 뿜들어졌지. 아무튼 이 타일러는 이 동네가 완전 상류층 커뮤니티잖아. 말 그대로 업타운 거리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러는 친구들을 사귀는데 배경, 뭐 사는 곳 이런 거에 구분을 짓지 않았어요. 자기 같은 부잣집 자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뭐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랑 몰려다녔다고 하는데 대부분 타일러처럼 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던 중에 2008년 12월 타일러가 딱 만 14살일 때 친구들이랑 카페에 갔다가 이 동네 카페에서 새로운 인물 19살의 스티븐 오빠를 만나게 돼요. 스티븐 콜버는 1989년생으로 당시 만 19세였어요. 폴섬 레이크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스티븐 오빠가 타일러한테 물어본 거야. 너 어디 학교 학생이야? 그러니까 타일러가 뿅뿅 중학교 다닌다. 나도 그 학교 졸업했는데. 너 내 후배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타일러는 뭔가 이 성숙해 보이는 스티븐 오빠한테 끌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부모님한테 막 용돈 받아 쓰고 이러는 친구들인데 이 오빠는 일주일에 무려 6일 멕시코 식당에서 알바해서 자기가 스스로 돈도 벌어 쓰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타일러 눈에는 스티븐이 되게 성숙해 보이는 남자였겠지만 사실 스티븐은 14살 타일러 못지않게 부모님과 청소년기부터 엄청 자주 싸우는 가출 청소년? 아니 청소년은 아니니까 가출 어른이었어요. 타일러를 만났을 그 당시에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고 집에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맨날 자기 친구네 집이나 뭐 친척집 소파 가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아니면 자기 차에서 자고 출근하기 전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카페에 가서 카페 죽돌이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타일러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카페에서. 미국도 가출팸이 있는 거예요 하는데 뭐 타일러가 가출팸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얘는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가출하던 애였고 스티븐도 둘 다 이제 간헐적 가출러였던 거지. 그렇게 둘이 카페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한 2달 정도 맨날 만나서 시간을 보내더니 만난 지 2개월 만인 2009년 2월부터는 정식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사귀는 관계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둘은 이제 성관계까지 하게 되는데요. 만 14살 중딩이었던 타일러에게는 스티븐이 첫 남자친구이자 첫 경험 상대였어요. 근데 뭐 이걸 보는 시스터즈 중에 내가 지금 10대라면 내가 뭐 중학생이라면 뭐 어때 4살 차인데 데딩 오빠가 멋져 보일 수 있다고 나는 충분히 생각해. 10대의 입장에서. 근데 이 데딩의 시기를 지나쳐본 우리 시스터 브라더들은 알죠. 막 이제 신입생 되고 하면 내 또래 애들이랑 미팅하고 다른 학교 애들이랑 미팅하고 이러기 바쁘지. 솔직히 중학생? 뭐 고등학교 1, 2학년만 돼 보여도 갑자기 엄청 어려 보이고 그러잖아요. 완전 갑자기 바운더리가 쳐지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데딩이 중딩을 어떻게 만나냐고. 완전 애기로 보이잖아. 그리고 그냥 그 자체가 이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주마다 뭐 어떤 주는 만 16살이면 성인이랑 사귈 수도 있고 뭐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과 관계가 가능하려면 최소 만 18살이어야 돼요. 지금 타일러는 만 14살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나이랑 19살이 만나면 둘의 동의 이런 거 다 상관없어. 무조건 법적으로 강간이에요. 불법이고 범죄인 거예요. 자, 법의 규칙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없다. No one is above the law잖아요. 근데 사랑 안에서는 법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 둘이 법 위에 있는 거야. 잘못된 걸 알면서도 둘이 허구헌날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만날 때마다 불타올라가지고 타일러가 차마 엄마가 집에 있는 지네 집으로는 못 가고 근데 스티븐 오빠도 집이 없잖아. 맨날 가출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스티븐 오빠네 친구네 가서 아니면 스티븐 오빠네 차에서 진짜 별의별 애정 행각을 다 나눴어요. 자, 당시 타일러가 스티븐 오빠에게 얼마나 빠졌는지는 이 다이어리 내용의 일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일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난 스티븐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난 절대로 죽어도 스티븐을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단순한 여친 남친 사이가 아니다. 그는 이미 나의 피앙세. 우리는 약혼한 사이이므로 나는 스티븐을 남친이 아닌 피앙세로, 약혼자로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5년 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저희는 5년간의 약혼 끝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일기장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모르고 엄마 조엔, 47세 싱글맘 엄마 조엔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서 근면성실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물론 조엔이 되게 좀 부유한 집 자식이기는 했지만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고 그리고 엘도라도 힐도 되게 부유한 지역인데 진짜 타일러 학교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되게 열심히 일했대요. 모기지 갚는 게 꽤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아무튼 조엔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엄마도 이 타일러랑 스티븐이 되게 자주 만나는 사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딸이 워낙에 뭐 성별, 나이, 지역, 불문 다양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아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알게 된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얘 스티븐이랑 딸이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야. 스티븐이 차로 타일러를 데리러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야 스티븐 쟤 몇 살이니? 딸한테 물어보니까 타일러가 아 저 오빠 19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놀랬어. 19살이라고? 야 근데 대학생이 왜 이렇게 중학생인 너랑 이렇게 자주 만나냐 자주 노냐 그랬더니 타일러가 아 뭐래 우리 둘이 만나는 거 아니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거야. 그리고 그 오빠 게이야 시스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의심도 안 하고 그냥 타일러 말을 믿었어. 아 그렇구나 어쩐지 잠깐 이렇게 보면은 마치 누나가 여동생 챙겨주듯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예의도 되게 바르고 그랬대요 엄마한테. 그런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전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시 스티븐이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이제 우리 이 집 계약 끝나서 집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티븐이 아 난 이제 그러면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난 내가 알아서 그럼 혼자 살겠다. 이래서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룸메를 구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타일러가 오빠 잠깐만 룸메? 우리 집에 방이 5개잖아. 우리 집이 아니고 너네 엄마 집이겠지만은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이 이렇게 크고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대저택인데 우리 집에 오빠가 들어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려봐. 내가 오늘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볼게. 그리고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스티븐 오빠 아니 스티븐 시스터 있잖아. 스티븐 시스터가 지금 아빠가 갑자기 다른 주로 이사 가게 돼서 빨리 방구에 갈 데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어떡해?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돼? 스티븐이 자기 월세도 낼 수 있대.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엄마도 그때 그 모기지 내는 게 좀 부담스럽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 방도 많고 이렇게 집도 큰데 누구한테 월세라도 주고 빌려줘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또 집에 딸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드릴 수 없고요. 좀 그렇잖아요.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딸의 절친이라고 하니까 괜찮나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스티븐이 같이 살고 있는 거는 아버지이시니까 스티븐 아버지도 한번 같이 보자고 하자. 그래서 우리 넷이 같이 밥 한번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저녁도 먹었대요. 타일러랑 엄마 조앤이랑 스티븐이랑 스티븐의 아빠까지. 지들끼리 마음속으로는 막 벌써 상견례하고 난리였겠지? 근데 아무튼 엄마가 이 자리에서 당신 아들 게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사건이 미연에 방지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질문은 역시 실례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 엄마가 보기에 스티븐 아버지도 꽤 괜찮은 사람 같고 스티븐도 역시 되게 예의 있는 청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2009년 4월에 둘이 만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둘이 만난 지 2달 만에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타일러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네요. 월세 내주려고 부모까지 대면하다니. 그러니까요. 자, 둘은 이제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몰래 사랑을 나누고는 했는데 이제 대놓고, 물론 대놓고는 아니야. 이제 엄마 출근한다 뿐만이 아니라 안방 가서 잔다. 그러면 둘이 그냥 집
구석구석 별별 장소에서 별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엄마는 스티븐을 집에 들이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하고 다녔어. 왜냐? 스티븐이 마치 우리 딸의 과외 선생님인 것처럼 딸 숙제도 도와줘. 기억나요? 선배라고 했잖아.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스티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조건 미스 스미스 선생님 그 시험에는 이 문제 무조건 나온다. 별표 쳐. 이거 외워. 막 이러면서. 근데 스티븐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진 않은데 뭐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 타일러랑 엄마랑 되게 충돌이 잦았잖아요. 근데 스티븐이 집에 들어오고서부터는 그렇게 엄마한테 맨날 대들고 엄마 말꼬리 잡아서 막 싸움 걸고 이랬던 사춘기 타일러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착한 양처럼 온순해져가지고 엄마랑 싸우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스티븐이 집안일까지 하는 거야. 설거지해, 쓰레기 갖다 버려. 어머니 오늘 집에서 음식 오래 하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집 청소까지 해. 와, 안 그래도 엄마는 이 루푸스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것도 되게 버거웠거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니까 와, 스티븐 진짜 천사다. 얘 없이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셋이서 되게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엄마도 스티븐을 너무 좋아하니까 셋이서 둘러 앉아서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에는 같이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같이 액티비티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마치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고요. 그렇게 엄마 앞에서 이렇게 천사인 척 하면 뭐예요? 엄마 문 닫고 나가자마자 이 14살짜리 딸내미 타일러랑 아주 그냥 우리만의 신혼집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물고 빨고 막 별짓을 다 하고 하니까 타일러 입장에서는 스릴 넘치고 이러니까 뭐 엄마랑 싸울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둘의 은밀한 사랑놀이는 오래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 집 안에는 5개의 방 중에 안 쓰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은 그냥 남는 방이야. 아무것도 없어. 다만 뭐 전선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요. 이제 전기 전선이 잘 꽂혀있나 뭐 이런 걸 확인하려고. 근데 정말 안 들어가던 그 방에 오랜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가 엄마가 기함을 하는 거야. 그 방 안에는 대마초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마약 약물들, 거기에 온갖 성인 용품들, 막 그 성인용 장난감들 있죠. 이런 거에 막 윤활제 이런 걸로 가득한 거야. 누가 보면 퍼프데디 방이야. 근데 이게 누구 거냐? 이 방이 스티븐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방이야. 약간 클로젯처럼 이렇게 문 열면 이 방이 이렇게 나오는 방이라고요. 그럼 이게 다 누구 거겠어요? 아니 이 자식이 지낼 곳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여와 줬더니 내 집에서 마약을 하고 막 이런 해괴한 이런 것들을 내 집에 들여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마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일단. 근데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성인용품은 갖고 있을 수 있어. 시스터라고 했으니까 뭐 윤활제 이런 것도 갖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마약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참지 않고 바로 스티븐한테 가서 따졌어요. 너 이거 다 뭐냐고. 너 마약하는 애였어? 당장 나가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스티븐이라면 그 10대 때 자주 하는 그 레파토리 있잖아. 뭐 걸리면은 하는 말.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들 알죠?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친구 거예요. 친구 거 맡겨준 거예요. 그렇죠. 국룰이야.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스티븐도 어머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친구 민수 거. 부모님하고 사는 제 친구 민수가 있는데 걔가 지네 집에는 절대 못 둔다 그래서 제가 혼자 따로 나와 사니까 제가 잠깐 맡아준 거예요. 어머니 저 절대 마약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그래 그치 스티븐처럼 착하고 저렇게 예의 바른 애가 절대 마약하는 애는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스티븐한테 저거 절대 우리 집에 그냥 둘 수가 없다. 너도 알다시피 타일러가 저런 거 보고 궁금증을 회복이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 당장 내 집에서 치우라고. 그렇게 경고만 한 거야. 근데 실상은 거기 안에 있던 물건들, 약물도 포함 다 해서 지 딸이랑 스티븐이랑 다 같이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갔다고. 스티븐이 알겠어요 아주머니 이러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넘어갔어요. 하지만 몇 주 후인 2009년 5월 14일 이날부터 모든 것들이 완전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 이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엄마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돼. 집에 가는 길에 엄마는 신나게 오늘 뭐 애들이랑 맛있는 거나 해 먹을까? 이러면서 곧바로 집에 왔어요. 타일러도 스티븐도 집에 있을 시간인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집이 썰렁한 거야. 타일러 집에 있니? 대답이 없어. 그래서 딸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딸방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소리를 쫓아서 이렇게 가보니까 스티븐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엄마가
방문을 두드리는데 이 소리를 듣지도 못할 만큼 그 안에서 아주 그냥 헉헉거리면서 별 막 이상한 소리를 다 막 내고 있는 거야. 엄마가 다시 엄청 크게 노크를 꽝꽝꽝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그제서야 스티븐이 뭐야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반주 한 장 안 입고 있더래. 그리고 엄마가 순간적으로 방 안을 봤어요. 우리 딸이 여기 있나 싶어서. 설마 분명히 누구랑 같이 내는 소리였잖아. 근데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스티븐이 복화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둘이 있는 소리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타일러 어딨냐고, 내 딸 어딨냐 그랬더니 스티븐이 몰라요? 못 봤는데요? 이러는 거야. 엄마는 그제서야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스티븐을 밀치고 방을 막 둘러봤어. 없어. 침대 밑도 봤어. 없어. 굳게 닫혀있는 옷장에 엄마 시선이 딱 가는데 뭔가 직감적으로 엄마 느낌이 온 거예요. 옷장 문을 확 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14살짜리 타일러가 홀딱 벗고 갖고 있었던 스포츠 브라로 그냥 여기만 가리고 이렇게 웅크려서 숨어 있었어요. 억장 와르르죠.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조에는 배신감, 충격, 분노에 휩싸였어요. 14살짜리 내 딸이 게이라며, 여자한테 관심 없다며, 그렇게 알고 있었던 19살짜리 성인 남자애가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내 지붕 아래서 지금 몇 달째 날 속이고 지금 집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등 돌리면. 나 같았으면 눈 돌아갔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극대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뚝배기다 하시는데 조에는 되게 차분하게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일단 타일러 너는 집에 있어. 스티븐 너 내 차에 타라고. 그래서 딸 앞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로 스티븐을 데리고 가서 대화를 한 거야. 어른 대 어른으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스티븐이 어머니 진짜 죄송하다. 맞아요. 저 타일러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고 하지만 어머니 저 진짜 타일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엄마는 스티븐한테 너 이거 불법인 거 알지? 너 지금 당장 내가 경찰에 신고해도 너 지금 할 말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스티븐이 안 돼. 조앤이 스티븐에게 2가지 옵션을 줬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 그럼 너 아동 성범죄자로 바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감옥에 가서 내 딸이랑 뭐 편지 펜팔을 하든 말든 그렇게 만나. 대신에 너 그렇게 감옥 갔다가 나오면 평생 빨간 줄 그어져서 사는 거야. 2번째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내 딸 절대 다시는 만나지도 말라고. 둘 중에 선택해라. 그러니까 스티븐이 나갈게요, 아주머니.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게 지 방에 있던 짐 싸들고 성인용품, 윤활제 바리바리 다시 싸들고 그 집에서 나갔어요. 솔직히 조에는 진짜 엄청 제너러스한 옵션을 준 거잖아요, 지금. 진짜 엄마 말대로 신고했어도 할 말이 없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 타일러는 어땠을까? 스티븐이 나가게 되면서 얘가 완전 미쳐 날뛰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무슨 권리로 스티븐을 쫓아내냐? 나 집 나갈 거라고. 스티븐 오빠 찾아갈 거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기억나세요? 그 전에도 엄마한테 폭력을 휘둘렀던 애잖아요. 그날도 타일러는 엄마를 폭행했어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너 집에서 못 나간다고, 스티븐 오빠한테 못 간다고 그러니까 나 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내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911에 신고를 해요. 엄마 양육권 잃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타일러가 911에 전화해서 조앤인 척을 해. 엄마인 척을 하면서 제 딸이 통제 불가해요. 지금 저를 때려가지고 저는 지금 피가 나고 있고요. 지금 위층에 올라갔어요. 저 딸 데려가라고. 자기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야. 그 와중에도 교환원이 혹시 딸이 지금 뭐 무기를 갖고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질문에 자기가 또 처벌은 받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건 같지는 않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수화기를 뺏어 들어요. 그리고 죄송하다. 방금 통화하신 거 제 딸이에요. 딸이고 허위 신고다. 엄마 목소리가 엄청 막 떨리고 슬프고 이런 목소리였어. 그러니까 교환원이 혹시 도움 필요하시냐, 뭐 다치셨어요? 그러는데 그냥 그러고 이미 지금 경찰 출발했다고. 그래서 조연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끊는데 엄마 막 진짜로 턱에서 상처나고 이랬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경찰 그냥 돌려보내요. 이런 미친 짓까지 한다고 타일러가. 911. My daughter, Tyler Witt, has physically assaulted me and she's vandalizing my home. How old is your daughter? She's 14. Did she assault you also? Yes, she did. Where are you injured? I have a cut on my chin and a few scratches down my arm. Does she have any weapons? No. Hello? Yes. That was my daughter. Go ahead, finish your report, send me to jail. Are you safe? I don't know. Are you injured at all? Yeah. Okay. We have deputies on the way. 이날 이후로 엄마랑 타일러의 사이는 또 다시 완전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다시는 둘이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엄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둘이는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났어요.
아니 이 스티븐 이 자식은 5살이나 더 많고 대학생이고 이러면은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집에서 보내줬으면 그냥 깜빵에 안 보내고 그러면은 닥치고 조용히 살아야 될 텐데 이 엄마의 이 루틴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출근한 시간 됐다? 그러면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집 여기저기서 타일러랑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는 집도 없으니까 계속 이 집에 기어 들어오지. 자, 엄마가 바보예요? 엄마도 당연히 눈치를 챘어요. 또 그렇게 하루는 연락 없이 집에 안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네. 진짜 스티븐 감옥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우리 애 지금 실종됐다고. 좀 찾아달라고. 성인인 스티븐이라는 놈, 이놈 만나러 갔을 거다. 얘 털 부승부승 난 성인인데 내 딸, 미성년자인 내 딸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한 걸 내가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마약도 갖고 있는 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한테. 그래서 둘이 진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둘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이미 둘이 입을 맞춰놨거든. 타일러가 경찰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말 믿지 마시라고. 저희 엄마 제정신 아니라고. 스티븐 오빠는 제 친오빠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오빠랑 여러 번 만나면서 점점 제 마음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스스로 아니야. 스티븐 오빠는 성인이고 난 미성년자야. 이거는 불법이야. 스티븐 오빠한테도 절대 내 마음을 표현하면 안 돼. 하면서 그동안 제 감정을 누르고 눌러왔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엄마가 너 스티븐 방에서 옷장 안에서 빨개 벗고 있는 거 엄마가 봤다는데? 그러니까 타일러가 뻔뻔하게 저 숨어 있었던 거 아니라고. 그날 제가 옷을 잔뜩 사가지고 오빠한테 내 OOTD 어떤지, 내 착장 어때? 의견을 물어보려고. 아니 그렇다고 스티븐 오빠 앞에서 막 빨개 벗고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장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엄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오해를 한 거다. 괜히 엄마가 스티븐 집에 들여놓고 쫓아내고 싶으니까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는 거라고. 엄마 말 믿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알코올 중독자의 제정신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리고 스티븐한테도 솔직히 말해라. 너 미성년자 타일러랑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스티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절대 그런 사이 아닙니다. 저희 그냥 친오빠 동생 같은 사이다. 엄마 조앤이 저를 너무 싫어해서 지금 절 모함하는 거라고. 이제 조앤을 미친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미성년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죠. 그리고 어떤 증거도 없잖아. 증거가 없으니까 이 스티븐을 따로 체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타일러는 엄마한테 더 열받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감옥에 보내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어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이러니까 오히려 대놓고 신고해봐라. 경찰도 우리 말 믿었는데? 스티븐 오빠 체포 안 되던데? 이러면서 대놓고 스티븐을 만나고 다녀. 자, 엄마는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스러웠을까요? 2009년 6월 10일입니다. 엄마가 이날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뭐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니겠죠. 이 기집애가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서로 지금 신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보기엔 엄마가 뭐라도 찾아보려고 타일러 방을 뒤져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타일러 일기 읽어드렸잖아요. 타일러가 다이어리를 엄청 꼬박꼬박 쓰는 스타일이야. 일기장이 빼곡했는데 그 빼곡하게 다 스티븐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스티븐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관계를 몇 월 며칠에 했고 뭐 몇 분 동안 했는지, 몇 시간 동안 했는지, TMI 그 자체야. 무슨 자세로 뭘 했는지, 피임 도구를 썼네 안 썼네 막 이런. 엄마도 딸도 서로 알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내용 있죠. 이게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엄마가 어디 가서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 어떻게든 좋으니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자동차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그럼 내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 엄마가 그러니까 너 다시는 스티븐 우리 집에 들여오면 안 된다. 집에 현관에 코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대요. 그 코드 쓰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누가 여기 왔다가 나갔는지 다 나중에 알아낼 수 있으니까 절대 스티븐 집으로 들여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엄마가 경고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쓰였었어. 아, 우리 엄마는 진짜 바보다. 이런 거 쓰면 나중에 누가 왔는지 다 알아낼 수 있다고 알려줘서 그 덕에 스티븐 오빠는 차 여기다가 주차하고 우리 집 뒷문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서 자기 없는 동안에도 이 집에 스티븐이 자꾸 계속 들락날락 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모르겠어. 내가 엄마였다면 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이 조앤도 정말 손발이 떨렸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말처럼 증거잖아요. 이제 조앤 손에 증거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곧바로 경찰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타일러가 집에 들어왔어요. 마침.
집에 와서 또 일기 써야 되는데 지난 가출한 동안 오빠랑 어디서 뭐 했는지 이거 써야 되는데 내 방에 일기장이 없어졌네? 뭐야? 내 일기장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타일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 얘야, 내가 네 사생활을 침해를 한 거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네 다이어리가 증거가 돼서 너랑 스티브는 더 이상 이제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스티브는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은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곧바로 그날 밤 스티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다 바로 알렸다고 해요. 이제 스티븐도 궁지에 몰리게 된 거잖아요. 나 이제 좀 있으면 감옥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옥에 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스티븐은 다른 주로 가서 뭐 이름이라도 바꾸고 조용하게 살아야지 그나마 안 잡힐까 말까 이런 판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타일러랑 앞으로 못 만나게 되잖아.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야 타일러 우리 그러면 같이 도망가자. 우리 만난 지 4개월이나 됐으니까 4개월 기념으로 우리 같이 도망가자고. 어디 가서 같이 살든 같이 죽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타일러가 아니 근데 오빠 우리가 이렇게 집을 나오면 엄마가 분명 경찰에 신고를 할 텐데 그럼 나는 미성년자라서 온 동네 방네 납치 경보 막 울리고 오빠 수배범 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금방 찾지 않겠냐. 어떡하지? 그럼 방법이 없네. 방해물인 엄마를 죽이는 수밖에는 뭐 다른 수가 없네 지금.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야. 아니 미성년자 실종으로 경찰에 쫓기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살인범으로 쫓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 지능이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자, 지금부터는 타일러가 주장한 대로의 재연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이날 밤에 엄마는 타일러한테 딸아 진짜 미안하다고. 하지만 엄마는 다 이거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 스티븐 쟤 만나는 거 좀 정상이 아니다. 다 널 위해서라는 거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너 내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집에 데리고 갈게. 내일 퇴근하고 엄마랑 같이 거기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자.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하고 평소처럼 관절염 고통을 잊고자 자기 전에 글라스에 술을 한 잔 따르고 진통제를 입에 털어놓고 곧바로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자마자 타일러가 곧바로 스티븐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야, 엄마 지금 완전 골아 떨어졌어. 지금 최대한 빨리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스티븐은 그날 알바가 끝나는 대로 밤 늦은 시간 타일러네 집으로 왔어요. 주머니에는 식당 봉지에 돌돌돌돌 말아서 가져온 식당에서 쓰는 식칼을 가지고 왔대요. 이 집에 들어오니까 타일러도 주방에 가서 그 식칼이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손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거라고. 같이 찔러서 같이 죽이는 거라고. 그리고 살금살금 2층 엄마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막상 엄마가 이렇게 자기 앞에 누워있는 걸 보니까 자기는 차마 못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네가 하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스티븐한테 시키고 문 이렇게 앞에 돌아와가지고 이 벽에 이렇게 딱 기대고 기다렸대요.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났는데도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쓱 뭐 하는 거야? 하고 방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스티븐이 그 어둠 속에서 자고 있는 자기 엄마 옆에서 이렇게 칼을 휙 공중에 연습용 휘두르기를 하고 있더래요. 어떤 각도로 찔러야지 제일 좋을까 이렇게 보기라도 하듯이. 그리고 타일러가 다시 이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의 비명이 시작이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만 타일러는 엄마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옆에 서서 엄마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곧 비명 소리는 잠잠해졌고 스티븐 오빠가 방에서 나와요. 이 얼굴에 온통 피범벅 눈물 범벅을 해가지고는 이제 다 끝났다고 타일러에게 말했대요. 둘은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우리 이제 어떡할까? 우리 죽자. 우리 같이 죽자. 근데 타일러가 오케이. 근데 나 이 엘도라도 힐에서는 죽고 싶지 않아. 여기엔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거든. 나 이런 거지 같은 기억이 없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죽고 싶어. 아주 놀고 자빠졌죠. 자, 그렇게 둘은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기로 해요. 가기 전에 살인을 한 당일에 스티븐 친구네 집, 스티븐의 베프네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하루를 묵는데요. 거기서 다 같이 또 마약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스티븐이 나랑 타일러는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에? 왜 죽어?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여전히 피가 막 엉기정기 붙어있는 칼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론 사랑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대리 수치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대요. 이 친구가 아주 뭐래 믿지 않았던 건지 뭐 아니면 이 친구도 무서웠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기도 뭐 마약하고 해서 그랬는지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둘이 이 집에서 하루를 묵고 스티븐 아빠 집에도 들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을 거라며. 죽는다더니 칼이랑 막 입었던 옷이랑 유기하고 벽난로에 옷 같은 거 다 태우고 둘은 원래 어두운 금발머리 이런 머리였거든요. 근데 아빠 집에서 머리도 시꺼멓게
염색을 해요. 죽는다며. 근데 왜 증거인멸하고 인상착의까지 바꿔? 한편 조앤이 사망한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날 회사 오는 날인데 조앤이 회사에 안 오는 거야. 가끔 조앤이 회사에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딸 일 때문에 딸이랑 막 엄청 싸우고 막 피나고 이러면은 가끔 회사에 못 나온 적도 있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절대 막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고 월요일이 됐는데 이날 또 출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조앤 집에 가서 혹시 괜찮은지 좀 확인해 달라고요. 그렇게 경찰이 이 집에 도착을 해서 안방 안에 처참하게 살해당한 조앤의 시신을 확인을 하는데요. 시신은 스펀지밥 무늬가 막 그려져 있는 이 담요 아래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무려 20번의 자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모든 20번의 공격이 다 목, 어깨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거의 뭐 참수를 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목이 베어진 정도였대요. 저 이 참혹한 모습을 보고 경찰도 완전 충격에 빠졌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집에 딸도 없어진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엄마가 바로 며칠 전에 자기 미성년자 딸이 성인 남자랑 막 이상한 관계를 겪었다는 그런 경찰 신고를 했었네? 경찰은 곧바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발령을 합니다. 이제 이 둘의 사진이 전국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수색은 꽤 빠르게 진전이 되는데요. 조앤이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경찰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압류 차량 보관소에서 스티븐 차를 발견해요. 뭐 어디다 또 불법 주차를 했나 봐. 근데 또 스티븐도 일기 쓰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 안에서 스티븐이 썼던 일기도 발견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나는 나의 여신 타일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난 영원히 저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의미심장하죠. 자,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7일 경찰이 스티븐 카드 결제 내역을 추적을 해서 둘이 지내고 있는 모텔방, 홀리데이인 모텔방을 찾아내요. 경찰이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 둘은 없고 이 방에 가득하게 빈 캔 음식, 컵라면, 코카인, 마리화나 엑스타시 별별 마약류랑 시리얼, 케이크 등이 막 완전 어지럽게 너부러져 있었대요. 집도 완전 개판으로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거기서 또 타일러의 새로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엄마를 죽인 이유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You made me a whore to the man I love. 너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창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나는 살짝 무슨 말인지 뉘앙스를 알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미국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더라고요. You made me a whore to the man I love. 근데 나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엄마가 진짜 직접적으로 이 타일러한테 창녀라는 단어, whore이라는 단어를 직접으로 언급을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도 엄청 열받았을 거 아니야. 이 둘이 성관계하는 게 얼마나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쉐이밍을 하지 않았을까. 수치스러운 뭐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너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뭐 그거에 꽂혀서 긁혀서 뭐 그랬는지 뭐 아무튼 그래서 엄마를 죽였다고 그렇게 썼어요. 자, 그 앞에 막 음식 나부랭이들 막 마약들 막 있는데 이 중에서도 경찰들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개봉이 된 쥐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쥐약 옆에는 유언장이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의 시신은 해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쥐약이 뿌려진 레드벨벳 케이크가 있었는데 이미 몇 입 먹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채팅에 루시님 원래 평소에 욕하시는 우리 매니저님이 아닌데 지랄하네라고 영화 찍냐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기말 러브스토리 뭐 아주 지들끼리 로미오와 줄리엣 납셨는데 뭐. 자, 그런데 경찰이 바보가 아니에요. 경찰이 레드벨벳 케이크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별의별 음식 막 시리얼장 막 방금 먹은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대요. 근데 보통은 죽을 사람은 진짜 계획을 하고 자기가 죽기로 작정을 하면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막 처먹고 있지 않는다고. 뭘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레드벨벳 케이크도 그냥 멀리서 보면 이거 쥐약 뿌리고 먹었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보통 진짜 먹었으면 쥐약이 좀 같이 먹힌 흔적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쥐약에 뭐 침이 묻거나 뭐 밥만 남은 쥐약이 뿌려진 쥐약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마치 레드벨벳 케이크 먼저 몇 입 먹고 그 위에다가 데코하듯이 뿌린 것 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눈치를 챘어요. 이것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꾸며서 수사를 종료하고 싶은 거구나. 뭐 바닷가에 가서 죽었어? 그럼 뭐 경찰들이 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 어쩌면 그 엄마를 살해한 날 친구 집에 가서 마약하면서 우리 이제 죽을 거라고 했잖아.
그것도 밑밥이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스티븐의 차가 압류 보관소에서 발견된 것도 그 안에 일기장 같은 거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난 영원히 저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죽어서도 뭐 저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말 써 있었잖아. 마치 약간 유언처럼. 이런 것도 약간 빌드업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제 피셜이고. 아무튼 경찰은 둘이 이제 멀리 있지 않을 거다. 곧바로 빨리 이 둘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려요. 모텔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곳이에요. 진짜 이 둘이 샌프란시스코에 온 거야. 자, 그리고 순찰 중이던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마침 시내를 걷고 있던 두 젊은이 둘을 보는데 이 사진 속에 지명숲에 내려졌던 사진에서는 둘 다 금발이었는데 머리색은 시꺼멓지만 그래도 보자마자 곧바로 저거 타일러랑 스티븐이다 하고 바로 알아챘대요. 조용히 둘의 뒤를 밟아요. 둘은 길거리 여기저기서 뽀뽀를 쫙쫙 하고 키스를 하고 별별 애정 행각을 여기저기서 하다가 둘이 쇼핑몰로 들어가더니 몰라 옷을 산 건지 아니면 훔친 건지 모르겠는데 쓰레기통 뒤에서 막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대요. 그때 경찰이 바로 둘을 급습해서 체포를 합니다. 경찰은 이 둘을 각각 다른 신문실로 데려가는데요. 타일러한테는 엄마 얘기를 안 했어. 엄마 얘기 안 하고 너 도대체 성인 남자랑 뭐 하고 있는 거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타일러가 아니 뭐 엄마가 지금 계속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경찰에 가짜로 신고하고 이러니까 내가 열받아서 가출한 것 뿐이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요. 여기에 경찰이 니네 엄마 죽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뭐라고요? 엄마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막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변호사 불러달라고. How dare you? 감히 막 이래.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아니 언니 연기 뭐야? 할 수 있는데 진짜 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실제 경찰 인터뷰 보여드릴게요. Why are you here? Then I doing what? Because you tried to run away. What other reasons? Been arrested for murder. What? Who did I murder? Your mother. Who's dead? So we already know that you know that your mother's dead. Give me that! Talk to me about your mother. It's not true! Give me that! It wasn't a attorney I want you gone! How dare you! 진짜 너무 가증스럽죠. 이 연기가. 참고로 경찰 말로는 우는 소리는 엉엉 내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졌다고 해요. 스티븐은 당시 19살 성인이었기 때문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게 당연히 100%였지만 타일러는 고작 14살이잖아. 그러니까 이 재판을 성인 법원으로 이관을 할지 말지 이게 좀 쟁점이었어요. 근데 조금 되게 특이한 게 이 검찰이 타일러를 성인 재판으로 기소할지 말지에 피해자인 조앤 가족의 의견도 포함시키기로 해요. 그러니까 조앤의 엄마, 아빠, 타일러의 할머니, 할아버지이죠. 근데 이 타일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손녀딸 스티븐이랑 같이 재판받게 해라. 성인 재판으로 이관해라.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2009년 11월 타일러의 범행이 아주 중대하고 악질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타일러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는 가출해 있었고 누군가가 엄마를 죽였나 보다라고 뻔뻔하게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근데 이제 성인법원으로 이관이 되니까 어때요? 1급 살인형 받으면 그럼 종신형이라고 최대.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급 형량으로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형량거래, 플리딜이라고 하죠. 이거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검찰에서 이 자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건 전개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날 타일러가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엄마가 자러 들어갔고 스티븐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고 같이 찌르기로 했지만 자기는 막상 못했기 때문에 일단 찌른 거는 100% 스티븐이 찌른 거라고. 자, 그런데 이 법원에서 둘이 같이 재판을 받게 돼요. 둘이 같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스티븐이 완전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나는 칼 잡지도 않았다. 타일러가 20번 다 지 엄마 지가 찌른 거라고. 아니면 죽음도 지들을 못 갈라놓는다더니 지금 이제 종신형 앞에서 장사가 없죠. 갑자기 이제 개싸움이 된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날 자기한테 전화를 한 게 맞대요. 자기 일하고 있었는데 전화해서 우리 엄마 또 술 처마신다고 막 전화로 하소연을 하더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나는 그날 퇴근하고 얘네 집에 갔다. 근데 내가 이미 갔을 때 타일러가 완전 피범벅이 돼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한 손에는 주방용 칼을 들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자기를 보더니 막 얼굴을 막 피뚝뚝 흘리면서 자기야 내가 해냈어. 엄마 이제 영원히 갔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 이제 감옥 가겠지? 나 어떡해?
그래가지고 자기도 속으로 너무 당황했대요. 그렇지만 타일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해서 얘를 데리고 내가 나온 거라고. 자, 그러니까 타일러는 심신미약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나는 다중인격 장애를 겪고 있다. 정확히는 3개의 다른 자아가 있다. 넘버 1 자아, 나 자신, 타일러. 2번째 자아는 천사, 3번째 자아는 악마. 참고로 3번째 자아 악마에는 이름도 있었어요. 토비. 토비가 나한테 귓속말했다고. 타일러, 엄마를 죽여. 그래서 토비가 나한테 죽이라고 지시를 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살인을 저지른 건 스티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타일러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유기했던 칼 위치도 자백을 했는데 찾을 수는 없었대요. 거기가 약간 무슨 배수로 같은 곳이라서 그냥 비 오면 떠내려가는 그런 장소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던 중에 검찰이 좀 중요한 증거를 발견을 하는데요. 이 엄마의 손톱 밑 그리고 이 무릎 아래에서 남자의 DNA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발견된 DNA가 너무 소량이라서 완벽하게 이게 스티븐 거다라고 매치를 시킬 수는 없었지만 일단 남자의 DNA였어요. 그리고 경찰이 체포했을 당시에 스티븐 팔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는데 이거랑 이 모양이 좀 매치가 됐대요. 이것도 스티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원에 참석했던 모든 배심원들도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타일러의 주장이 이 스티븐보다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되게 디테일해서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결국 그렇게 배심원단의 4시간의 심의 끝에 스티븐은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고요. 타일러는 형량 거래를 한 대로 2급 살인 혐의로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는데 가석방이 허용이 되는. 그래서 이미 2022년 8월 26일 28세의 나이로 석방이 돼서 지금은 미국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름 바꾸고 몰라 머리는 뭐 빨강색으로 염색을 했을지 파랑색으로 염색을 했을지 뭐 아무튼 지금은 아마 30이겠네요. 13년 살고 나왔네. 2급 살인 혐의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이 있는 게 타일러 진술에 의하면 스티븐이 식당 칼을 갖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는 없어진 칼이 없다고도 했었어. 지는 주방칼 가지고 올라갔고 스티븐은 식당에서 가지고 온 칼 가지고 왔고 그래서 둘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두 칼 모두 찾을 수가 없었지만 주방칼은 없어진 칼이 있었는데 스티븐이 일하던 식당에서는 그날 퇴근하고 나간 거 맞는데 우리 식당에 없어진 칼 없는데요? 라고 했단 말이야. 네, 글쎄요 뭐 식당이 쉬쉬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스티븐이 가게에서 꽤 오래 일했기 때문에 식당에 칼 많잖아. 그래서 뭐 안 쓰는 칼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알았던 걸까? 식당에서는 우리가 칼을 몇 개 있는지 모를 수도 있나? 자, 그 뒤에 주변인들 반응은 없나요? 하시는데 자, 처음에 타일러가 법정에서 엄마 되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지가 그 전에 막 아동복지국에 전화해서 자기 데려가 달라고 막 그랬던 것처럼 엄마는 나를 폭행했고 알코올릭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이 법정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 그 조앤의 주변 사람들이 반대되는 입장을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이 조앤은 타일러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엄마였고 모든 거를 다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였다. 오히려 타일러가 아니라 아동복지국이랑 911 항상 와서 타일러 봤는데 타일러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잖아. 오히려 조앤이 막 어디 잡히고 멍들고 피난 채로 회사에 오는 날이 많았고 회사 사람들이 도대체 얼굴이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엄마가 차마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 집에 놀러 가보면 막 애가 완전 폭력적이고 이러니까 그냥 다들 하면서 속으로 저도 딸이 저랬나 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는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줬어요. 조앤의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조앤의 아버지 그러니까 타일러에게는 할아버지죠. 법정에서 타일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엄마는 너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고 너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너는 엄마 덕에 아름답고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음악, 댄스, 태권도, 연기, 장문 수업과 여름 캠프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일러 너는 이런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네 엄마의 집 안에서 살면서 엄마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너도 네 엄마를 살해한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너도 그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티븐한테 종신형이 선고될 때 스티븐 부모님도 막 눈물을 터뜨렸다고 해요. 어쨌든 자기들도 아들을 잃게 된 거니까. 이 와중에 또 이 조앤의 아버지가 이 스티븐의 부모님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셨대.
자기도 딸을 잃었는데 이 울고 있는 스티븐 부모님한테 가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당신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서로 막 안아주고 막 그랬대요. 와, 진짜 이런 게 참어른인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조연이 그렇게 훌륭했나 보네. 그러니까 단지 딸을 지키고 싶었던 너무나 당연한 옳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했던 것 뿐이잖아요, 엄마로서. 근데 지켜주려고 했던 딸의 살인 계획으로 엄마는 생명을 잃게 됐다고요. 너무 좋은 어른이고 어머니였는데 이런 철없는 미친 두 인간 때문에 조앤이 목숨을 잃게 됐죠. 전국의 10대 시스터들, 브라더들도 뭐 몇 살이랑 연애를 하든 뭐 담배를 피든 술을 하든 뭐 하고 싶은 거는 성인 돼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살 때 최소한 그때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지붕 아래서 사는 거면 진짜 뭐 막말로 뭐 같아도 그 사람들 룰을 따라야 되는 거야. 맞아, 우리 선부님도 TV 안 봤다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그 재밌는 동방신기 유행할 때 TV 보고 싶었지만 TV도 못 보게 했다고. 그래서 못 봤어. 지금 내 맘대로 보잖아. 사실 지금도 잘 보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랬지 않아요? 첫사랑 때는 막 이게 끝사랑일 것 같고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이불킥각이지만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보여지고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전부일 거라고 또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리 천년의 사랑같이 굴더니 법정에서는 서로 떠넘기던 거 너무 코미디. 아, 그리고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어. 약간 집시 로즈 블렌차드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완전 그 엄마가 미친 사람이었으니까 거기는. 근데 엄마를 죽인 후의 행동이 조금 소름 돋게 비슷하다? 경찰에 잡혀갔을 때도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요? 막 엉엉 울면서 갑자기 처음 듣는 소리인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 자아가 여러 개 있다는 것도 집시 로즈 남자친구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나는 내 안에는 악마라는 다른 자아가 있고 빅터였나? 그 악마 이름도 있다.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하고 그리고 그때도 집시가 나는 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앞에서 귀 막고 눈만 이렇게 감고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다 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도 상당히 뭔가 겹친다. 근데 결국에 집시는 그렇게 큰 형량을 받지 않았잖아요. 남자친구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타일러가 영감을 받은 건 아니겠지. 집시로즈 사건이 더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살짝, 이건 물론 저의 피셜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미국 사건 사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